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갑자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동네 4, 5층 아파트였어요. 70대 중반 되신 분이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집 옆에 사시는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침마다 구급차 소리가 들린다고요. 대부분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이래요. 왜 하필 아침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사고의 60%가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특히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화장실에서 일어납니다. 침실에서 화장실로 가는 짧은 거리, 불과 몇 미터 사이에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이런 위험을 피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비싼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하는 행동의 순서를 조금 바꿨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저는 20년 넘게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일찍 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고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8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저녁 10시에 주무시러 누우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무려 8시간 동안 물 한 방울 드시지 못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잠들어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8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호흡할 때마다 입과 코로 수증기가 나가요. 피부를 통해서도 조금씩 증발합니다. 밤새 화장실도 한두 번 가시잖아요? 그렇게 수분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보충은 안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가 점점 걸쭉해집니다. 묽은 된장찌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되직해지는 것처럼요. 의학 용어로는 혈액의 점도가 높아진다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뜻이에요. 새벽 5시쯤 되면 피의 끈적함이 평소보다 20%나 더 높아져 있습니다. 끈적한 피는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따라 흐르기가 힘들어집니다. 특히 가는 혈관일수록 더 힘들어요. 뇌로 가는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좁은 통로를 끈적한 피가 지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밤사이 우리 몸의 지방 성분들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것들이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녹과때가 끼는 것처럼 말이죠. 이게 매일 밤 조금씩 쌓입니다. 한 번에 많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천천히 쌓여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첫날 밤에는 머리카락 굵기만큼 쌓입니다. 둘째 날 밤에도 그만큼 더 쌓이고요.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는 실핏줄 하나가 막힙니다. 너무 작아서 증상이 전혀 없어요. 본인도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시작된 겁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가는 혈관이 막힙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이렇게 막힌 혈관이 하나, 둘, 10개, 100개. 점점 늘어갑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부릅니다.
증상은 없지만 이미 작은 뇌경색들이 일어난 거예요. 60세 이상 어르신들 5분 중 4분이 이런 무증상 뇌경색을 가지고 계십니다. MRI를 찍어보면 뇌에 작고 하얀 점들이 보입니다. 그게 다 막힌 혈관의 흔적이에요. 뇌 조직이 죽은 자리들입니다. 너무 작아서 기능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이게 쌓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은 아침에 시작됩니다. 밤새 끈적해진 피, 좁아진 혈관. 이 상태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세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려요.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죠. 우리 몸은 이걸 막으려고 심장을 세게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평소보다 30에서 40 정도 더 올라가요. 120이던 혈압이 160으로 뛰는 거죠. 높아진 혈압, 끈적한 피, 좁아진 혈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막히거나 터지는 거예요. 좁은 골목길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도 차가 지나가기 빠듯한 골목인데 거기에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이 상황에서 큰 트럭이 빠른 속도로 들어온다면 어딘가 부딪히거나 막힐 수밖에 없겠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밤새 좁아진 혈관에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면서 피가 세게 흐르면 어딘가 막히거나 터집니다. 실제로 새벽 6시부터 10시 사이 이 4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루 중 뇌혈관 사고의 40%가 이 시간대에 몰려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계실 겁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신 분, 세수하시다가 한쪽 팔에 힘이 빠지신 분, 아침 식사 준비하시다가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신 분. 왜 하필 아침일까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밤새 준비된 위험 요소들이 아침에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 박영수 씨.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큰 병 한 번 없으셨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산도 하셨습니다. 건강 자신감이 대단하셨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 5시 반에 알람이 울렸어요. 박 씨는 이불을 확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40년 넘게 해오던 습관이었거든요. 화장실로 가시려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왼쪽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으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으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계속 화장실로 가셨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힘을 주시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그제야 느끼셨습니다.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려는데 혀가 꼬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부인께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오셨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박 씨가 변기에 기대어 축 늘어져 계셨어요.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200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급히 뇌 CT를 찍었더니 중간 크기의 혈관이 막혀 있었어요. 다행히 빨리 와서 혈전용해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아서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손에 약간 힘이 빠지고 말씀도 조금 어눌해지셨어요. 예전처럼 또박또박 말씀하시기 어려워지셨습니다. 박 씨는 입원해 계시는 동안 계속 생각하셨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퇴원하시고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선생님은 아침 습관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말고 물을 먼저 마시고 천천히 몸을 깨우고 단계적으로 일어서라고요. 박 씨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걸로 될까? 하지만 다시는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아서 따라해 보기로 하셨어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침대 옆 탁자에 물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알람도 5분 일찍 맞추셨어요.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일어나지 말고 먼저 물을 마시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셨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드셨답니다. 4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어요.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몸이 벌떡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참으셨어요. 아니야, 물부터 마셔야 해. 부인께서도 도와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깨우시면서 물 먼저 마시라고 일깨워 주셨어요. 가족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2주일째부터는 조금 익숙해지셨습니다.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손이 물병으로 갔어요. 일어나지 않고 누운 채로 천천히 물을 드셨습니다. 200ml 정도 종이컵으로 한 컵 분량이었어요. 물을 다 드시고 나서 5분 정도 기다리셨습니다. 그 사이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누운 채로 팔다리를 쭉 펴고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발목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옆으로 누우셨어요.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시면서 팔로 몸을 지탱해 앉으셨습니다. 앉은 채로 30초 정도 기다리셨어요. 심호흡을 3번 하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침대 모서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일어서서도 바로 걷지 않으시고 잠깐 서 계셨어요. 몸의 균형을 잡으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알람 울리고 1분 만에 화장실에 가셨는데 이제는 10분을 투자하신 겁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없어졌어요. 머리도 덜 무겁고 개운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이 가벼운 느낌이었어요. 3달 후 병원에 정기검진을 가셨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약을 먹어도 140에서 150을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120으로 안정됐습니다. 담당 선생님도 신기해하셨어요. 어떻게 관리하시냐고 물으셨죠. 박 씨는 아침 습관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잘하셨다며 칭찬하셨어요. 6개월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물론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갑자기 끊으면 위험하니까요. 1년 후 박 씨는 혈압약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MRI 검사도 다시 받으셨는데 새로운 막힘이 생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은 혈관들이 더 생겨서 혈류가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박 씨는 76세이신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한 달에 2번은 등산도 가십니다. 손주들과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요. 박 씨가 말씀하세요. 그때 쓰러진 게 오히려 축복이었다고요.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잘못된 습관으로 살았을 거라고. 더 큰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제 박 씨는 주변 분들에게도 아침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신답니다. 경로당에 가시면 다른 어르신들께 이야기하시고 자녀분들한테도 부모님 아침 습관 확인하라고 당부하신대요. 작은 습관 하나가 박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박 씨처럼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하는 행동의 순서만 바꾸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 뜨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채로 물병에 손을 뻗으세요.
그래서 침대 바로 옆에 물을 준비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종이컵으로 한 컵, 작은 생수병의 절반 정도예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드세요. 5분 정도 걸려서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에 찬물을 마시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됩니다. 그럼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흡수도 빠르고 혈관에도 부담이 없어요. 전날 저녁에 보온병에 물을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을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요. 물에 레몬을 조금 타 드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세요.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분해하는 효과도 있고요. 여기에 꿀 한 숟가락을 더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꿀은 천연 에너지원이에요. 밤새 굶은 몸에 부드럽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혈당도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레몬 꿀물이 번거로우시면 그냥 미지근한 물만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물을 마시는 습관 자체예요. 왜 물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밤새 우리 몸에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거죠.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혈관 사고가 40%나 적게 발생했어요. 단지 물 한 잔의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물을 마시면 30분 안에 혈액이 묽어집니다. 끈적하던 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침대에서 하는 부드러운 스트레칭. 물을 다 드셨으면 5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운 채로 하는 동작들이에요. 먼저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으세요. 발끝도 아래로 쭉 펴고요. 온몸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걸 3번 반복하면 됩니다. 고양이가 기지개 켜는 모습 떠올려 보세요. 잠에서 깨면 온몸을 쭉 펴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혈관이 깨어나는 거예요. 다음은 목 돌리기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5번 돌리시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도 5번 돌리세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빠르게 돌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도는데 5초 정도 걸리게 돌리세요. 빠르게 돌리면 목에 무리가 가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뇌로 가는 혈관이 목을 지나갑니다. 경동맥이라는 혈관인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리 운동입니다. 누운 채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세요. 천천히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하체에 고여있던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밤새 누워 계시면 다리의 혈액이 고이거든요. 이 운동으로 다리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이 3가지 동작을 다 해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훨씬 개운하고 머리도 맑아져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들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뇌 혈류량이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뇌로 가는 피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3번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기. 스트레칭까지 끝냈으면 이제 일어나실 차례입니다. 하지만 절대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계를 거쳐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먼저 옆으로 누우세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천천히 내리세요. 다리가 바닥에 닿으면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앉으세요. 복근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팔로 밀어 올리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허리에도 무리가 안 갑니다. 앉은 자세에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너무 짧다고요? 아닙니다. 이 30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혈압이 안정되거든요. 앉아 계시는 동안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게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모서리나 옆에 가구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세요. 일어서서도 바로 걷지 마시고 10초 정도 그 자리에 서 계세요. 몸의 균형을 잡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나야 할까요? 갑자기 일어서면 혈압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워있다가 일어서면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쏠려요. 뇌로 가는 피가 잠깐 줄어들면서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질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아침에 낙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면 혈압 변화가 완만해집니다. 뇌로 가는 혈액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실제로 이 방법으로 아침 낙상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74세 이영희 할머니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어지러워서 벽을 붙잡고 서셨답니다. 한 번은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허리뼈에 금이 가서 3달 동안 보조기를 차고 계셔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아침이 무서우셨대요. 일어나는 게 두려워서 아침에 눈을 뜨고도 한참을 누워 계셨답니다. 하지만 화장실은 가야 하잖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할머니 아드님이 병원에 모시고 와서 상담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옆으로 눕고 다리 내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천천히 서기. 이 4단계를요. 처음에 할머니는 번거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는 게 훨씬 빠르고 편하다고요. 하지만 아드님이 매일 아침 전화해서 확인하셨어요. 한 달을 실천하시니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전혀 무섭지 않으시대요. 혼자서도 안전하게 일어나실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안심하시고요. 작은 습관 변화가 할머니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4번째, 화장실 가기 전 준비 시간 갖기. 일어나셨다고 해서 바로 화장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방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침대에서 창문까지, 창문에서 문까지. 이렇게 5분 정도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화장실에서 변을 보실 때 힘을 주시잖아요. 그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평소보다 50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 몸이 덜 깬 상태에서 이렇게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화장실에서 쓰러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의학적으로 발살바 효과라고 하는데요. 숨을 참고 힘을 주면 가슴 안쪽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가 줄어들어요. 심장이 짜내는 피도 줄고요. 그러다가 힘을 풀면 갑자기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위험한 겁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기 전에 충분히 몸을 깨워야 합니다. 방 안을 천천히 걸으시면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장 운동도 활발해져서 오히려 변을 보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최소한 일어나신 후 10분은 기다리셨다가 화장실에 가세요. 그 10분 동안 방 안을 걷거나 창밖을 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더 하셔도 좋습니다. 5번째, 씻기 전에 물 한 잔 더 마시기. 화장실 다녀오시고 씻기 전에 물을 한 잔 더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잔, 씻기 전 한 잔, 총 2잔이에요. 이 정도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충분한 수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 2잔을 마시는 사람들은 한 잔만 마시는 사람들보다 혈액이 30% 더 맑았다고 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묽어져서 혈관을 잘 흐릅니다. 뇌에도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머리가 맑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고 나서 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 마시기, 스트레칭하기, 천천히 일어나기, 준비 시간 갖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간단하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강력합니다. 이것들만 지켜도 아침 뇌혈관 사고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아침 습관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하루 종일 무엇을 먹느냐예요. 아무리 아침을 잘 챙겨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거든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뇌혈관에 특히 좋은 음식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다에서 온 보양 마이너스 등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정말 좋습니다.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오메가3은 혈액을 맑게 만듭니다. 끈적한 피를 묽게 하는 거죠. 서울의 한 대학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혈관 사고 발생률이 50%나 낮았어요. 심장혈관 사고 위험도 40% 낮았고요. 오메가3은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를 분해합니다. 염증도 줄여주고요.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게다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입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구워 드셔도 좋고 졸여 드셔도 좋아요. 다만 튀기는 건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이 파괴됩니다. 오히려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기고요.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견과류를 드세요. 호두나 아몬드에도 오메가3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약 30g이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으니 적당히 드세요. 둘째, 초록빛 보양 마이너스 채소의 힘. 채소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초록색 채소가 좋아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죠. 이런 채소에는 엽산이 많습니다. 엽산은 혈관을 보호하는 성분이에요. 혈관이 손상되는 걸 막아줍니다. 또 혈액 속 나쁜 물질을 줄여줍니다. 특히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많으면 혈관벽이 상하고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엽산이 이걸 막아주는 거예요. 채소는 매일 2끼 이상 드세요. 다양한 색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초록색만 드시지 말고 빨강, 노랑, 보라색도 섞어서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릅니다. 빨간 채소에는 라이코펜이, 노란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보라색 채소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다양하게 드실수록 혈관에 좋아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익혀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살짝 데치거나 볶는 게 좋아요. 셋째, 통곡물로 바꾸기.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세요.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줘요. 어떻게 줄일까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겁니다.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합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가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통곡물을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하루 3끼 중 2끼는 잡곡밥으로 드세요. 처음에는 흰쌀이 그리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반반 섞어서 드세요. 흰쌀 반, 잡곡 반. 익숙해지면 점점 잡곡 비율을 늘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잡곡 70%, 흰쌀 30% 정도가 좋습니다. 넷째,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 좋은 음식만큼 중요한 게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혈관에 최악인 음식들이 있거든요. 가공육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거요. 이런 음식에 나트륨이 정말 많아요. 한 조각에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높은 혈압이 혈관을 손상시키죠. 튀김 음식도 위험합니다. 치킨, 탕수육, 튀김 같은 것들이요.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깁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적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줄입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게 만드는 거죠. 단 음식도 조심하세요.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같은 거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이 혈관 벽을 손상시켜요.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괜찮거든요. 중요한 건 매일 드시지 않는 겁니다. 80대 20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80%는 좋은 음식, 20%는 좋아하는 음식, 대부분의 날은 좋은 음식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이면 몸이 적응합니다. 혈압도 혈당도 안정되고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가 좋습니다. 매일 이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저녁은 특히 일찍 드세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드셔야 해요. 늦게 드시면 혈당이 높은 채로 주무시게 됩니다. 밤새 높은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켜요. 게다가 소화도 안 되고 숙면도 방해받습니다. 70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매일 약을 드셨지만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았어요. 150에서 160을 오르내렸거든요. 자주 어지럽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목이 뻐근했어요. 병원에 오셔서 상담했더니 식습관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침은 거르시고 점심은 대충 드시고 저녁만 잔뜩 드셨어요. 게다가 저녁을 9시나 10시에 드셨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배불리 드시는 거예요. 식단도 문제였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셔서 매일 삼겹살이나 갈비를 드셨어요. 채소는 거의 안 드셨고요. 과일도 안 드시고 탄산음료를 자주 드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침을 꼭 드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고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많이 드시고 저녁은 일찍 드시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와 아드님이 도와주셨어요. 매일 식단을 챙겨주시고 식사 시간을 함께 지켜주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덜 무겁고 어지럼증도 줄었어요. 석 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어요. 약은 그대로인데 혈압이 낮아진 거예요. 혈당도 안정됐고요. 6개월 후에는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물론 의사와 상의해서 천천히 줄여나갔습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73세이신데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매일 산책도 나가시고 손주들과 여행도 다니십니다. 식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섯째, 매일 걷는 습관.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걷기가 최고예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혈관 사고 위험이 40% 줄어듭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걸으시면 됩니다. 언제 걸으시면 좋을까요? 아침 식사 후 30분, 저녁 식사 후 30분.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누면서 걸을 수 있는 속도요. 걷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특히 뇌혈관에 좋아요. 걸으면 심장이 펌프질을 합니다. 혈액이 온몸을 돌죠.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매일 걸으면 새로운 혈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존 혈관이 막혀도 새로운 우회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 정말 신기한 우리 몸의 능력입니다. 날씨가 나쁘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제자리 걸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7째, 충분한 수면. 잠을 잘 자야 혈관이 회복됩니다. 밤에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해요. 손상된 혈관을 고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10시에 주무시고 5시에 일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이면 몸이 적응해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 끄세요. 파란 불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막거든요. TV도 끄시고 조명도 어둡게 하세요. 여기까지가 식습관과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입니다. 뇌혈관 사고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미리 몸이 신호를 보내요.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거나 걷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몇 분 지속되다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 말이 갑자기 어눌해집니다. 혀가 꼬이는 것처럼 발음이 부정확해져요.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세 번째 신호,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입니다.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가 가려져요. 또는 물체가 2개로 보입니다. 이것도 몇 분 후 괜찮아집니다. 네 번째 신호, 갑자기 심한 두통이 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한 통증이에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갑자기 어지럽고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걷다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틀거립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설령 증상이 사라졌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뇌혈관 사고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해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료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주변 가족들도 이 증상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본인은 판단력이 흐려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거든요. 가족이 알아차리고 병원에 데려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 마시세요. 이것만으로도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세요. 절대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셋째,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쁜 음식을 피하세요. 등푸른 생선, 채소, 통곡물을 드시고 가공육, 튀김, 단 음식은 줄이세요.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건강해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뇌혈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거라고요. 혈압약, 당뇨약 먹으면서 그냥 조심하며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뇌혈관 사고는 막을 수 있는 병입니다. 아침 습관만 바꿔도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면 혈관이 스스로 회복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벌떡 일어나고 물도 안 마시고 가공육과 튀김을 자주 먹고 운동도 안 하면 혈관이 점점 막혀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혈관부터 막힙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나가죠. 하지만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집니다.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거나 말을 못 하게 됩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어요. 응급실에 가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몇 달, 때로는 몇 년씩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장애를 안고 살아가요. 평생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도 힘듭니다. 간병하느라 지쳐가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아침 물 마시고 스트레칭하고 천천히 일어나고 등푸른 생선과 채소를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혈당도 안정됩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천천히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요. 8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손주들과 여행 다니실 수 있습니다. 등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요. 병원 신세 안 지고 독립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건강한 노년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한다면 이겁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물 한 잔 마시세요. 침대 옆에 물병을 준비해 두시고요. 그게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눈 뜨면 습관적으로 일어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참으세요. 물부터 마시세요.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2주일 하시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한 달 하시면 완전히 습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겁니다. 뇌혈관 사고를 막을 수 있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오늘 배운 습관들 꼭 실천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주변에 꼭 필요한 분들께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 부모님께, 형제자매께, 친구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건가요?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물 한 잔 마시겠다고요. 여러분의 다짐이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약속하세요. 꼭 지키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운이 따라주지 않을까? 왜 똑같이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제자리 걸음일까? 제 이웃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김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셨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셔터를 내리셨죠. 30년 넘게 한결같이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옆 가게들은 하나둘 커져가는데 김 사장님 가게는 언제나 그 자리였어요. 심지어 몇 년 전부터는 손님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김 사장님은 게으르지도 않았고 불친절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사장님 좋은 분인데 약속은 잘 안 지켜요. 이번 주에 물건 들어온다고 해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잃어버린 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건 참 신기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운이라는 건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흐릅니다. 마치 공기처럼요. 좋은 공기 속에 있으면 숨쉬기가 편하고 탁한 공기 속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운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종류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친절해 보일 수도 있고 능력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왔구나. 저는 오늘 이 5종류의 사람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마다 실제로 제가 보고 겪은 일들을 함께 나눠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들은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조금씩 1,000원씩이라도 넣으면 1년이면 36만 5천 원이 됩니다. 작은 돈이지만 쌓이면 큰 돈이 되죠. 그런데 신뢰라는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통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통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지킬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통장에 돈이 쌓입니다. 반대로 약속을 어길 때마다 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장은 마이너스가 되면 파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파산하면 다시 통장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박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똑똑하셨어요. 명문대를 나오셨고 일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셨죠. 그런데 이분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셨어요. 다음 주까지 보고서 드릴게요 하고는 2주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점심때 전화 드릴게요 하고는 저녁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다들 이해했습니다. 바쁘시겠거니 깜빡하셨겠거니.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리더를 뽑는데 박 부장님은 후보에조차 오르지 못했습니다. 능력으로 보면 당연히 뽑혀야 할 분이었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인사팀 직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임원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박 부장, 일은 잘하는데 약속을 못 믿겠어. 큰 프로젝트를 맡기기엔 불안해.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라는 통장이 파산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신뢰라는 통장이 비어 있으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학력도 그리 높지 않았고 말솜씨도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눈도 많이 내렸고요. 그날 이분은 거래처에 물건을 배송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전화해서 죄송한데 오늘은 어렵습니다. 내일 드릴게요 하고 말았을 겁니다. 날씨도 안 좋고 차도 고장 났으니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물건을 직접 들고 갔습니다. 2시간이 넘게 걸렸대요. 땀을 뻘뻘 흘리며 도착한 이분을 보고 거래처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내일 와도 괜찮았어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제가 오늘 드린다고 했으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 한 번의 행동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그 거래처는 지금까지도 15년째 이분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처 사장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분을 소개해줘서 지금은 거래처가 10군데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뢰가 만든 기적입니다. 신뢰라는 통장에 꾸준히 저축한 사람에게는 언젠가 큰 이자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뢰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변명부터 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깜빡했어요, 다음에는 꼭 지킬게요. 그런데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약속의 무게를 모릅니다. 약속을 그냥 말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약속은 말이 아닙니다. 약속은 계약입니다. 나와 상대방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은 빚이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어린 마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말씀이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약속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빚을 진 겁니다. 시간의 빚, 기대의 빚, 신뢰의 빚을요.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의 신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신용이 떨어진 사람에게는 아무도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난 한 달 동안 누군가와 한 약속을 모두 지키셨나요? 혹시 나중에 연락할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가볍게 하고 잊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젊었을 때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래, 다음에 보자 하고는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있잖아, 맨날 다음에 보자고 하는데 언제 다음이야? 솔직히 믿음이 안 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습관을 바꿨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기로요.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기로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중요한 일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뢰 통장에 잔고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또 지키고 계속 지키다 보면 어느새 쌓이는 겁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듯이요. 그런데 반대로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쌓은 신뢰도 한 번의 배신으로 다 무너집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무서움이자 신뢰의 가치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회사 사장님은 직원 면접을 볼 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한 약속 중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나요? 있다면 왜 지키지 못했나요? 처음에는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대요. 변명부터 늘어놓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변명할 거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말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최근에 누군가에게 한 약속 중에 아직 지키지 못한 게 있는지요? 있다면 내일 당장 그 약속을 지키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게라도 지키는 게 영원히 안 지키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약속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 약속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으면 차라리 약속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하는 게 꼭 그렇게 할게요 라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신뢰는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값진 재산이에요. 이 재산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운이 따릅니다. 기회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히 젊었을 때는 참는 것보다 화를 내는 게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운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능력이 뛰어난 분이셨어요. 일도 잘하시고 머리도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화를 잘 내셨습니다. 회의 중에 누가 반대 의견을 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직원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혼을 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에 대한 열정,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 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팀으로 옮기고 나중에는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그만둔 한 직원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언제 화를 낼지 몰라서 출근하는 게 공포였어요. 실수할까봐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실수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정이 만든 악순환입니다. 화를 내면 사람들이 위축됩니다. 위축되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실수가 늘면 더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떠나갑니다. 최 선생님은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함께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더 이상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팀을 이끌 수 없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는 독입니다. 그 독은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수십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를 운영하시는데요. 제가 10년 넘게 이분을 봐왔지만 화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큰 실수가 있었어요. 한 직원이 중요한 거래처에 잘못된 견적서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금액을 10배나 잘못 적어서요. 거래처에서 항의 전화가 왔고 회사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했죠. 이번엔 사장님이 화를 내실 거라고. 그런데 이 사장님은 조용히 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직원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러자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지금 중요한 건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느냐예요.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모여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거래처를 직접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하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그 직원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사장님이 화를 내셨으면 저는 아마 회사를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제 편이 되어 주셔서 이 회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의 힘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직원 한 명을 지킬 수 있었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저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0초를 기다리세요. 화가 날 것 같으면 말하기 전에 속으로 10가지 세어보세요. 천천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초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감정은 대부분 순간적입니다. 10초만 참으면 그 뜨거운 감정이 조금 식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상황과 사람을 분리하세요. 화가 나는 건 대부분 상황 때문이지 그 사람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직원이 실수한 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실수한 거예요. 배우자가 약속을 잊어버린 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깜빡한 거고요. 상황은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을 향한 화는 관계를 깨뜨립니다. 세 번째, 나중에 후회할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날 때 하는 말은 평생 후회할 말이 될 수 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한 번은 제가 가족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정말 심한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가족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상처받은 표정이요. 나중에 사과했지만 그 말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고요. 차라리 잠시 자리를 뜨는 게 낫습니다. 미안한데 지금은 너무 화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잠시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화를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예요. 잘 익은 사람은 화가 나도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화가 나. 왜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감정이 덜 익은 사람은 화를 그대로 폭발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울 수 없으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날아가는 화살이다. 한 번 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마치 화살과 같습니다. 그 화살이 상대방의 가슴에 꽂히면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적습니다. 반대로 차분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안합니다. 언제 지뢰를 밟을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은 혼자 남습니다. 반대로 차분한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실수해도 이해해 줄 것 같고 문제가 생겨도 같이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운이라는 건 사람을 따라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기면 운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 곧 운을 부르는 능력인 셈이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것 같으면 10초를 세어 보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말도 잘하고 계획도 멋지게 세우고 이거 하면 대박 날 거야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말만 많고 실천은 없다는 걸요.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말 사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말을 잘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인맥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믿었습니다.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사업 계획서 완성할게요. 2주가 지나도 초안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자 소개해 줄게요. 3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첫 매출 나올 겁니다. 3달이 지나도 매출은 0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쁘시겠거니,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겠거니. 그런데 변명만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요. 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요. 다른 일이 급하게 들어와서요. 처음엔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변명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말은 잘하지만 실천은 안 하는 사람이구나. 결국 그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도 시간도 다 날아갔어요. 하지만 더 큰 손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사람을 볼 때 기준이 생겼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기로 한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하면 저는 속으로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그리고 정말 연락이 오는지 확인해요. 한두 번은 실수일 수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하지만 3번 이상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들리나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제 인생도 말만 많아지고 실천은 없어집니다. 반대로 말은 적지만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정 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말이 별로 없으세요. 회의를 해도 그냥 듣기만 하시고 질문을 해도 짧게만 대답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답답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시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말은 적지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었어요. 다음 주까지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에 샘플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뒤에 자세한 보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과 일하면 편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니까 제가 따로 확인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일이 생기면 이분께 가장 먼저 연락합니다. 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에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계획을 말하고 하는 사람은 계획을 실행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변명을 늘어놓고 하는 사람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한 말 중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게 몇 개나 되나요? 다이어트 해야지 실제로 운동하고 식단 조절했나요? 책 읽어야지 실제로 책을 펼쳤나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려야지 실제로 전화했나요? 저축해야지 실제로 돈을 모았나요? 만약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의 신뢰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요.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말을 줄이고 실천을 늘리세요.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면 나 이번 달부터 다이어트 시작할 거야 라고 여기저기 떠들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결과를 보여주세요. 말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요. 책을 읽고 싶으면 나 올해 책 100권 읽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한 권 읽으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권 읽으세요. 1년 뒤에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저축을 하고 싶으면 나 이제부터 돈 모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10,000원이라도 통장에 넣으세요. 그리고 내일 또 10,000원 넣으세요. 1년이 지나면 360만 원 이상이 모여 있을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은 희소합니다. 희소한 사람은 귀합니다. 귀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행동하세요. 말 한마디 줄이고 행동 한 가지 늘리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요즘 달라졌네? 믿음직스러워졌어.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신뢰가 쌓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쌓이면 운이 따라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뒷담화라는 말 아시죠? 누군가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칭찬이고 나쁜 이야기를 하면 흉입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운을 깎아먹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뒷담화를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죠. 있잖아, 그 사람 말이야.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사실은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진짜 별로야. 일도 대충 하고. 그때는 그게 재밌었어요. 함께 수군대면서 공감대를 느끼는 게 즐거웠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품격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걸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과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 다른 사람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 흉을 봤어요. 그 사람은 말이죠. 일은 잘하는 척하는데 사실은 다 부하 직원들이 한 거예요. 저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뒤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맞장구를 치려다가 선배님 얼굴을 봤습니다. 선배님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불편해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선배님이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잖아, 사람의 품격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남을 이야기할 때 드러나는 거야. 방금 그 사람 봤지? 저렇게 다른 사람 흉 보는 사람은 나도 뒤에서 내 흉을 볼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다른 사람 흉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한테도 좋은 점이 있을 거야. 그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수도 있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분위기도 좀 어색해지고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흉을 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흉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일은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뒤에서도 내 흉을 안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뒷담화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뒷담화는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제가 누군가의 흉을 보면 그 사람도 언젠가 제 흉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결국 저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아는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라는 직원이 B라는 동료 흉을 C한테 봤어요. B는 일도 못하면서 잘난 척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결국 B에게 전해졌습니다. B는 당연히 기분이 나빴고 O와의 관계가 나빠졌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C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O가 B 흉을 저렇게 보는데 나도 뒤에서 내 흉을 보겠네. 그래서 C도 O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회사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일은 잘했지만 아무도 함께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의 독 때문입니다. 한번 독을 뿌리면 그 독은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오염된 공기 속에서는 아무도 숨을 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김 팀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항상 다른 사람 좋은 점을 이야기하세요. 회의 시간에도 이번에 박 대리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식사 시간에도 이 과장님은 정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세요. 처음에는 좀 낯간지러웠어요. 저렇게까지 칭찬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 팀장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칭찬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그리고 김 팀장님이 누군가를 칭찬하면 그 말은 퍼져나갑니다. 김 팀장님이 내 칭찬하시더라. 이렇게요. 그러면 칭찬받은 사람은 김 팀장님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 팀장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김 팀장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팀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리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말은 독과 같아서 뿌리면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것인가, 독을 뿌릴 것인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의 흉을 보고 싶어질 때 그 대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 찾아보세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좋은 점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이야기하세요. 본인한테 직접 말할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말하세요. 그 사람 이런 점은 정말 좋더라. 이렇게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변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눈빛이 따뜻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느낄 거예요. 운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걸요. 자,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혹시 질투라는 감정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질투를 많이 했어요. 친구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부러웠고 동료가 승진하면 속이 쓰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 운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일입니다. 대학 동기 중에 성공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민수라고 하겠습니다. 민수는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대박이 났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SNS에서도 유명해졌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어요. 와, 대단하다. 축하해.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왜 저 친구만 잘 되지? 나도 열심히 사는데. 그 감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수 SNS를 보면서 저건 좀 과장된 거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지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이 저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요. 민수 생각하느라 제 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비교하느라 제 작은 성취들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선배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질투는 내 에너지를 소모시킬 뿐이야. 그 에너지를 내 발전에 쓰면 너도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쓰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가짐을 바꿨습니다. 민수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배우기로 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성공했을까? 내가 배울 점은 뭘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보이더라고요. 민수가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냥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끈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민수한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궁금해. 나한테 조언 좀 해줄 수 있어? 민수는 흔쾌히 만나자고 했고 몇 시간 동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조언들이 저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 저도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민수만큼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성취를 이뤘죠. 나중에 돌아보니 그 변화의 시작점은 질투를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질투를 버리고 배움으로 바꾼 그 순간이요.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질투는 남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거든요. 제가 민수를 질투한다고 해서 민수가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만 괴로워질 뿐이에요. 그리고 질투는 전염됩니다. 제가 누군가를 질투하면 그 감정이 제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저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왜 저 사람은 맨날 다른 사람 부러워하면서 불평만 할까? 결국 질투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떠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떠나면 기회도 떠나고 기회가 떠나면 운도 떠납니다. 반대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는 선영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누가 성공하면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케이크를 사서 축하 파티를 열어줍니다. 친구가 사업에 성공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고객을 소개해줍니다. 후배가 좋은 결과를 내면 SNS에 축하 글을 올려줍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이상해 보였어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 씨 주변에는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영 씨를 정말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선영 씨가 자기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으니까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선영 씨한테 좋은 기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선영 씨, 이런 프로젝트 같이 할래요? 선영 씨,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요. 이런 식으로요. 선영 씨는 직접 성공을 쫓아다니지 않았는데도 성공이 선영 씨를 찾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선영 씨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운의 순환입니다. 내가 남의 성공을 축하하면 남도 내 성공을 축하해 줍니다. 내가 남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남도 내 기쁨을 함께 나눠줍니다. 반대로 내가 남의 성공을 질투하면 남도 내 성공을 질투합니다. 내가 남이 넘어지길 바라면 남도 내가 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투의 악순환을 선택할 것인가, 축하의 선순환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일단 축하부터 하세요. 진심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축하의 말을 하세요.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나한테도 조언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상대방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기 성공을 축하해주고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니까요. 둘째, 여러분이 실제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비결을 직접 듣고 그걸 여러분 인생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질투를 배움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촛불을 끄려는 사람과 함께 촛불을 밝히려는 사람. 남의 촛불을 끄려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만 손해야. 그래서 질투하고 방해하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주변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촛불이 꺼지니까요. 반대로 함께 촛불을 밝히려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배울 게 많아. 그래서 축하하고 응원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주변이 점점 밝아집니다. 왜냐하면 모두의 촛불이 켜지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의 성공을 보면 축하해 주세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을 바꿀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운을 빼앗는 5종류의 사람들이요. 첫째, 신뢰를 잃은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작은 이익을 위해 명예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신뢰를 잃게 됩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불안해집니다. 셋째,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계획은 거창하지만 실천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의 시간만 낭비됩니다. 넷째, 남을 헐뜯는 사람. 뒤에서 흉을 보고 험담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덩달아 품격이 낮아집니다. 다섯째, 질투하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남이 넘어지길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부정적인 마음이 커집니다. 이 5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있나요?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조심하세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의 운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장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조금 두세요.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운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침착한 사람, 행동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축하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침착한 사람이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고, 축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모이듯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은 이겁니다. 오늘부터 단 3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세요.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했으면 정말 연락하세요. 다음에 밥 먹자고 했으면 약속을 잡으세요. 둘째, 화가 날 것 같으면 10초를 세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말하세요.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셋째, 하루에 한 사람은 칭찬하세요. 진심으로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세요. 이 3가지만 한 달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지고 운이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이라는 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로또를 사거나 점을 보거나 부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운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선택, 여러분이 매일 하는 말 속에 운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말을 하세요. 그러면 운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도 좋은 운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운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내일의 운을 만듭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